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셨습니다. 휴가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휴가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듣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문제는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에서도 강조했고 수석 부대표 간 회담에서 지난 3개월간 단골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께서 단식 농성을 할 그런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세월호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 해석을 통해서 12월까지 연장을 하도록 활동을 보장해 주든가, 그것이 법적으로 좀 해석이 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에 한 가지의 해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모 주간지에 원세훈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내내 펼쳤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독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러 가지 우익 보수단체의 시위나 법적 대응, 지나친 공격 성향들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방역단체장 한 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예가 OECD 국가 중에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진선미 의원이 몇 차례 걸쳐서 관련된 문건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정원이 계속해서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습니다. 이 주간지에 보면 국정원 관련자가,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어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국정원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했던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이 학내 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학내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유독 이화여대에 1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비무장한 여학생들을 다치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저희들도 학내에 본관을 점거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정치 문제가 아닌 학내 문제로 점거한 경우 경찰력이 투입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날의 대학가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요즘 대학이 너무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돈벌이의 현안이 돼서 상아탑 본연의 자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총장이 되면 건물을 짓고 외형을 확대하는 데 너무 주력한 나머지 소위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모습들이 훼손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화여대 이 사태를 계기로 대학의 지나친 비대화, 상업화, 지나치게 이 어떤 성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대 사태가 학교 당국과 학생들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변재일 정책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한국이 2014년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29%입니다. OECD 34개 회원국과 기타 주요 7개 신흥국을 합친 42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정부 재정 투입도 2003년도 6조 5천억에서 2016년도에는 19조 2천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양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R&D 연구 결과와 생산성, 통일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고 국가 R&D 경쟁력은 오히려 세계 11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이런 국제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연구 성과물이 과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권이 지속적인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권마다 바뀌는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개발과 과학기술의 발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가치혁신 변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세대별, 지역별, 영역별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공계 교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R&D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 제정 개정안을 내고 국가의 정책이나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원사 과정에서 상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께서 미국의 연구자들과 합동 연구를 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연구비로서는 밥을 살 수 없으니까 한국에 참여한 연구진이 한국의 연구비로는 밥을 살 수 있으니까 밥을 사라. 이런 말을 들을 적에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R&D 예산의 집행 기준이나 체계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그동안 마련했던 세법 개정 방향안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당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에 최종 의견 조율을 해서 내일 오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병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병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주식회사 정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 본인하고 부인과 자녀 3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 4천만 원을 벌었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소득 1억 4천만 원이 접대비, 차량 유지비, 교통비, 통신 등으로 다 나가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이 주식회사 정각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명의는 법인이 되어 있지만 직원 한 명 고용하는 것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경비로 털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무사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부동산 임대업자들한테 권유되고 있는 그런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개인이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경비를 제외하고 또 중소기업 특별세 공제까지 받는 특례까지 누린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서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세,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 방법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도 내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더 이상 서민의 주머니에 많은 터는 절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황변호의 박정 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장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는 세계 47위이고 OECD 34개 가입국 내에선 27위로 청렴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제라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돼서 일상화된 편법과 청탁 관행을 청산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한 법이 있을 수 없듯이 청탁금지법 역시 현실적 측면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와 FTA를 맺었고 소비경제도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농가 등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민원이 외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청렴한 나라를 세우자는 큰 뜻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희생이 따른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히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정당한 민원을 좀 더 건전하고 성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정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관시의 나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정책은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사치품 소비를 크게 줄이는 등 근검절약 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수 경제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반도체 정책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정착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3당 수서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8월 임시국회를 포함하여 지난달 26일 제출된 추경 예산 일정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야 3당이 합의했던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렵다는 선수 들기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2개월 후면 세월호가 육지로 인양되고 이후 활동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경과 관련돼서 1.4조 원이 국채은행에 투입되기 때문에 논의됐던 그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사경을 하면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지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가 추천한 9명의 현장조사 전문가들 중 한 분의 경우 전문가를 동행한 3일간의 현장조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함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국조특위 조사위원들은 8월 22일부터 25일 영국 옥시 레키팽키저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따로 없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김영란법 관련해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어제 김기식 의원하고 또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만 식사 제한은 5만 원, 선물 제한은 10만 원 하는 것이 당시 정무위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도에 정한 공무원 그 지침이 3만 원, 5만 원으로 돼 있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변재일 회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이 공직자 시절에도 당시에는 한식집이 정가가 한 3만 원 정도여서 그 당시 그 정도 선으로 정한 건데 2003년도에 정한 건데요.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한 5만 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니냐.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수나 또 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하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거 아니냐. 오히려 2003년도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는 점에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될 문제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다. 이 피해가 걱정되시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김영란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입법례. 지금 뭐 우리 우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정부 차관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으로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그때도 좀 버겁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3만 원짜리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정되었지만 공직사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공직사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그런 규정을 갖다가 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 전에 기준 만들어진 기준이 또 그 이후에 공직사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